그 유명한 바이오메드입니다. 바이오메드의 유승신 상무께서 대학 실험실 창업을 통한 자산 창출, 유전자를 활용한 신약 개발, 바이오메드 사례라는 타이틀로 30분이 알로케이션 되어 있네요. 예, 30분 동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메드 유승신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의 포럼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정말 데이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메드가 20살이 넘었는데 그 20년 동안 어떻게 지금까지 서바이벌 했는지, 어떻게 회사가 발전해 왔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제품의 임상 단계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이오메드는 199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실험실 벤처로 창업을 했고요. 이제 그때 그 유전공학 연구소 교수이시던 김선영 교수께서 창업을 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창업을 했고요. 2005년 말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처음에 창업 당시는 3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명으로 그 인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부터 저희는 그 혁신적인 바이오 약품,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왔고, 지금도 그 목표는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다 보니 심혈관 질환하고 신경병증을 타겟하는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는 저희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메드 처음 창업했을 때 이제 사이언스에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기사가 잠깐 실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6년 11월에 창업을 했고, 저기 세 사람 중에 제일 왼쪽이 저의 20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이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그 김선영 교수는 이제 미국에서 HIV 연구를 하다가 이제 92년에 귀국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HIV는 연구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분야였고요. 근데 막상 한국에 와 보니 환자도 없고 연구비도 없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치료제 임상이 처음 시작된 게 90년대 초였습니다. 이제 처음에 유전자 치료 임상을 할 때는 이게 정말 유전자 치료가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큰 각광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전자 전달 툴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던 것이 레트로바이럴 벡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선영 교수는 그 레트로바이러스나 뭐 HIV나 똑같은 그 레트로바이러스 계열이기 때문에 이 HIV 연구를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비슷한 유전자 치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로 눈을 돌리게 됐고요. 그 당시 사용되었던 유전자 치료 그 레트로바이럴 벡터는 상당히 미개한, 그러니까 원시적인 형태였고 안전성이나 효과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HIV 유전자를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 그 감마 레트로바이러스는 상당히 HIV보다는 간단한 형태였고,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G7 과제, 정부 과제를 받은 것을 시드머니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만들었고, 이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는데, 영국에 있던 옥스퍼드 근간의 회사가 우리 그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쓰고 싶다,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벡터를 사가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당시에 학계에 있는 연구자가 그런 해외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옥스퍼드에 근간한 회사가 제안을 한 것이, 차라리 회사를 만들어라, 그러면 회사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해와서 회사를 만들게 됐고, 아마 서울대 내에서 최초로 창업한 벤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이제 옥스퍼드로부터 받은 연구비, 그러니까 그 이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라이센싱하고 돈을 받자마자 IMF가 터졌죠. 그리고 환율이 2배로 뛰었고, 그래서 그때 받은 돈으로 회사가 거의 3년 가까이 서바이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3년은 서바이벌을 했는데, 이제 영국으로부터 받고 국내로부터 조금씩 투자받았던 돈을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다시 그 펀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상당히 아까도 이제 뭐 셀리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뭐 국내 제약사를 다 찾아다녔지만 펀딩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당시 90년대 말쯤에 돼서는 이제 이 유전자 치료 분야가
그 임상은 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이게 정말 약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한 치료법일까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회의가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조그만한 회사가 뭐 10명도 안 되는 회사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미국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뭐 실험실에서 창업한 회사가 할까? 아무도 투자를 해주지 않았죠. 이럴 때에 저희가 일본의 다카라 바이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다카라 바이오 뭐 이제 일본에서는 제한 효소를 제일 처음으로 만든 회사인데 600만 불을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좋아하던 프로가 600만 불의 사나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 항상 각인돼 있던 거는 600만 불은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돈의 액수가 이제 600만 불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어쨌든 600만 불을 기꺼이 투자를 했고 이제 그 기꺼이 투자를 했던 것이 그 레트로바이러스 벡터 그 딜리버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약간 이 투자를 하신 분은 전형적인 일본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주 좀 이렇게 레디컬한 분이었고 저희 레트로바이럴 벡터 시스템을 보고 굉장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것보다도 아주 드라마틱하고 저거는 정말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뭐 저희 그때 뭐 벤처 수준이었으니까 실험실이 굉장히 아주 역동적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뭘 하자 그러면 그날로 결정해서 그날로 바로 실행에 옮기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일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스피드나 이 프로그레스나 뭐 경쟁력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저희 벡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600만 불을 투자를 했고 이 다카라 바이오에서도 그 지앤셀 세라피 센터를 만들었고 지금도 다카라 바이오가 저희 레트로바이럴 벡터를 연구용으로 팔고 있고 이 회사도 그 벡터를 이용해서 지금 일본 내에서 유전자 치료제 연구를 활발하게 임상시험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카라가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다른 회사들도 따라서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 회사들도 투자를 했고 또 한국에 있는 회사들도 투자를 해줘서 약 150억 원을 확보했고 이제 이거를 확보함으로써 저희가 임상 준비를 하고 IPO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있었던 로케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개의 그 시기로 구별이 되는데 처음에 서울대학교 유종학 연구소에 있었던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한 10명 정도가 넘어가고 다카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대학교 실험실에서는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낙성대에 사옥을 짓고 이제 낙성대에서 나와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30명 정도가 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5년 말에 코스닥 상장을 하고 이때 또 받은 펀드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다른 데 이사를 갈 때를 찾았죠. 그래서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가 서울대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그 장기 임대하는 조건으로 그 서울대 건물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서울대 건물 내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60여 명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임상 3상에 진입을 하면서 작년에 30-4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100명이 됐고 이제 지금은 정말 또 포화 상태라서 더 이상 인원을 뽑을 수가 없어서 다시 이사 갈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에 부지를 마련했고요. 이제 얼마 전부터 땅을 파기 시작해서 내년 말에 이 신사옥으로 이사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이 신사옥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대의 유전자 치료 기업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연구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저희 제품 포트폴리오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크게 바이오 의약품과 천연물 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제품입니다. 저희가 진 딜리버리 기술에서 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가 가장 메이저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이키드 DNA에 근간한 제품이 있고 또 레트로바이러스 벡터 기술에 근간해서 카티는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바이올로직스로 뭐 항체, 사이토카인 이런 것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연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캐시카우 프로덕트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장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서바이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매출 요건을 있어야 되고 바이올로직스는 워낙 개발을 저희 지금 20년째 아직 제품을 못
만들고 있으니까요. 개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개발을 해서 이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천연물들을 가지고 그 매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천연물도 뭐 프리스크립션 드럭도 있고요. 이제 그거는 다른 회사에 라이센싱을 해서 시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의 아직까지 주력 제품은 유전자 치료제이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제품이 저 DNA 맨 위에 있는 VM202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VM202를 중심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M202 소개에 앞서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드리면, 유전자 자체를 의약품으로 사용을 하는데, 뭐 유전자 자체가 이게 뭐 자기 타깃 세포를 찾아가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타깃 세포에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딜리버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바이럴 벡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플라스미드를 그냥 주사를 하거나 리포점으로 포장을 하거나 혹은 일렉트로포레이션 등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어떤 유전자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딜리버리 시스템을 써서 어떤 세포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플러스 유전자 전달체가 유전자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유전자 치료제 형태가 결정이 되면 환자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크게 유전자 치료제를 환자한테 직접 투여하는 인비보 방법도 있고, 환자한테서 타겟 세포를 꺼낸 다음에 그 타겟 세포에 유전자 치료제를 전달하고 그 변형된 세포를 넣어주는 엑스비보 방법도 있습니다. 뭐 카티 치료제 같은 것이 전형적인 엑스비보 방법이 되겠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VM202는 환자에 직접 투여를 하는 인비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전자 치료제가 그 시장에 잘 알려진 것은 아니어서 뭐 최근 2, 3년 새 그 해외 미국 중심으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까지 뭐 그 열기가 이렇게 잘 전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전자 치료제가 시장에 나온 게 있나요?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선진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은 제품이 그 글리베라라고 하는 네덜란드 회사가 유니큐어라고 하는 네덜란드 회사가 글리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유전 질환을 타겟하는 치료제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뭐 수십 명도 1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뭐 마일스톤을 이룬 거죠. 선진국 시장에서는 최초로 허가받은 유전자 치료제였기 때문에 허가를 2012년에 받았고 약가를 15억 원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딱 1명 투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임상을 하면서 한 10몇 명한테 투여를 했을 테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애지간한 환자들은 그때 다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명밖에 투여를 못했고, 뭐 이거를 미리 약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뭐 만들어서 환자 없으면 버려야 되고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아쉽지만. 그 뒤를 이어서 미국에서 온콜리틱 바이러스 임리직이라고 하는 제품이 암젠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2016년에 또 유럽에서 GSK가 희귀 유전질환, 그 면역 결핍증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제 엑스비보 세러피입니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치료제 분야가 이제 아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티, 그리고 이제 그 크리스퍼 캐스나인이 조명을 받으면, 크리스퍼 캐스나인 기술이 조명을 받으면서 이 유전자 치료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미국에서 3개 제품이 연달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킴리하고 예스카타, 카티 제품 2개가 허가를 받았고, 이제 맨 위에 있는 스파크에서 받은 거는 뭐 이 눈에 발생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블라인드니스가 되는 유전 질환인데,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 블라인드니스를 막아줄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 허가를 받았고요. 옆에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들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주 희귀한 유전 질환, 아니면은 아주 터미널 노옵션 페이션트 암에 적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치료제가 세상에 나올지를 보려면, 그러니까 말기 개발 단계,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성공하는 것들이 시장에 나올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올판 드럭이나 뭐 암 치료제 같은 것들은 이상만 끝나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없는 것들도 나올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중에서 뭐 몇 가지는 이제 3상 성공하면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암, 항암 치료제가 12개가 있고요. 유전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4개가 있고, 또 이제 만성 질환이 흔하지는 않은데 만성 질환이 4개가 있습니다. 저희도 2개의 제품이 임상 3상 단계에 있는데 저희는 다 만성 질환을 타겟으로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궤양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이제 대부분 다른 이 3상 단계에 있는 것들이 바이럴 벡터를 이용하고 있음에 비해서 저희는 네이키드 플라스미드 DN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저희가 처음에는 퍼스트 무버가 아니었는데 저희 앞서가던 그 개발사들이 다 임상 3상에 실패하거나 이러면서 저희가 저절로 퍼스트 무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혹은 당뇨병성 궤양에 대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곳, 그리고 특히 3상을 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유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퍼스트 무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바이럴 벡터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이미 뭐 스파크 제품, 또 글리베라도 그랬고 이제 시장에 나오거나 나와 있고요. 또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한 것도 카티 제품이 나와 있고,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제품이 세상에 나온다면 아마 저희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미드 DNA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는 저희가 글로벌 선두주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성공을 한다면 DNA에 근간한 의약품으로서는 저희가 세계 최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유전자 치료제가 아주 희귀한 질환이나 말기 암 같이 이렇게 환자군이 적은 질환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는 상당히 환자군이 넓은 만성 질환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장 앞선 제품 VM202의 임상 개발 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키드 플라스미드 DNA를 근간으로 한 제품입니다. HGF 쥐을 발현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HGF가 우리 몸에서는 이제 2가지 아이소폼으로 발현이 됩니다. 이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728개 아미노애시드, 723개 아미노애시드 이렇게 2가지 아이소폼이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지노믹 DNA와 cDNA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하나의 플라스미드로부터 2개의 아이소폼이 동시에 발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다른 외부 그룹이 사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유전자 효율이 높은 플라스미드 그 익스프레션 벡터를 개발을 해서 그 벡터를 근간으로 VM202를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그룹에 비해서 경쟁력이라고 하면 유전자 발현 효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과 2가지 아이소폼을 동시에 발현하는 것이 저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M202의 모드 오브 액션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뭐 이제 다른 그룹에서도 이미 뭐 엔지오제너시스 기능,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기능이 있다는 거는 많이 증명이 되었고요. 뭐 저희도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기능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페인이 발생하는 모델에서 이제 그 페인이 발생할 때 보면 그 DRG에서 페인을 유도한다고 알려진 트랜스크립셔널 팩터가 액티베이션 되어 있다든가 에스트로사이트들이 액티베이션 되어 있다든가 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VM202를 투여했을 때 그러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을 저해하고 에스트로사이트 액티베이션이 저해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세포의 리마이엘리네이션을 촉진한다든가 엑소널 그로스를 촉진하는 등의 그 신경을 리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육 투여를 하고요. 이러한 그 VM202의 기능에 의거해서 4가지 질환에 대해서 임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4가지 질환이 다 각기 다른 질환이지만 그 기저 메커니즘은 모두 동일합니다.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줌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심혈관 질환, 혹은 그러니까 죽어가는 신경세포의 재생을 도움으로써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신경계 질환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 질환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질환에 대해서 소개하기는 굉장히 좀
그 겁이 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고혈당에 의해서 이게 혈관에 그 글루코스 농도가 높을 때 이게 혈관 벽을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뭐 혈액의 흐름이 지연이 되겠죠. 그러면서 신경 세포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말초 신경이 손상이 돼서 신경병증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신경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신호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초 신경이 파괴됨으로 해서 이 환자들은 아주 극심한 통증, 비정상적인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에서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합병증이고요. 당뇨병을 10년 이상 앓게 되면 이제 많이 나타나는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통증을 느끼거나 혹은 아예 감각을 못 느끼거나 하는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의 경우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 환자들에게 제가 다른 슬라이드 순서가 바뀌어서 이 환자들한테 사실 쓸 수 있는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그냥 강력한 진통제를 사용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처방되는 진통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통제라기보다는 뭐 칼슘 채널 블라커라든가 시로토닌 업테이크 이니비터 같이 전반적으로 신경계에 작용하는 그런 약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리리카, 뉴론틴, 심발타 같은 약들이 주로 처방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3조 원, 4조 원의 시장을 이루고 있지만 이들이 줄 수 있는 베너핏은 일시적인 통증 경감 효과뿐이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언맷 메디컬 니드가 상당히 높은 분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환자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의 한 뭐 50% 정도는 실제로는 이런 의약품들, 진통제의 베너핏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임상 2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메디컬 스쿨의 그 존 캐슬러 박사가 PI를 맡았고요. 10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임상 시험은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드, 플라시보 컨트롤드 멀티센터 스터디였습니다. VM202는 딱 2번 투여를 합니다. 이제 다리에 근육에 투여를 하게 되는데 데이 0, 데이 14 이렇게 2번 투여를 하고요. 팔로업 기간은 9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 페인이기 때문에 이 페인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가, 그것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결과 데이터 하나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VM202가 통증을 얼마나 감소시켜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통증 경감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가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 팔로업 기간을 나타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VM202는 데이 0, 데이 14에 2번 투여를 했고요. 이제 뭐 이러한 통증 관련된 임상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시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시보보다 얼마나 더 많이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약의 정말 그 진정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16mg 투여군에서 플라시보를 제외하고 이 통증 경감 효과가 마이너스 1.5 정도인 것이 3개월째부터 관찰이 됐고, 이 통증 감소 효과는 9개월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다른 지금 사용되고 있는 프리스크립션 드럭들은 다 오럴 드럭이고 저희는 근육에 투여를 하기 때문에 이걸 헤드 투 헤드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발표되어 있는 이런 의약품들의 통증 감소 효과가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3 정도이고 마약계 진통제가 마이너스 1.4입니다. 그에 비해서 VM202에 의한 이 통증 감소 효과는 마이너스 1.5였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통증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의약품들이 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밖에는 그 효과를 주지 못함에 비해서 저희는 2번 투여로 이 효과가 9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통증에 관여하는 팩터들을 줄여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말초신경이나 신경계의 어떤 변화를 초래해서 뭐 재생을 도와줬다든가 하는 변화를 초래해서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효과를 주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놀라운 결과를 얻었던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자들의 한 반 정도는
이 리리카 뉴런틴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습니다. 뭐 효과가 없어서 복용을 안 하기도 하고요. 부작용 때문에 복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임상에 인롤된 환자들 중에서도 한 58% 환자는 이러한 진통제를 전혀 복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통증 감소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마이너스 2.37 이렇게 큰 수치로 통증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을 했고요. 이 정도의 수치는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임상에서도 관찰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현대 의약품의 효과를 베너핏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VM202가 단순히 뭐 진통제로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재생 효과를 줬을 것이라고 그 기대를 하게 할 수 있는 그 데이터입니다. 이 환자들의 경우 이제 대개는 정상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노필라멘트 테스트라는 거를 해서 이 환자들의 감각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VM202 투여군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50% 이상의 환자들 플라시보와 차이가 나는 그 환자들에서 이 감각신경이 회복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VM202가 이 디지즈 모디파잉 드러그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에 근거해서 미국에서 임상 3상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이제 미국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개의 인디펜던트한 임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그 디자인으로 2개의 3상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첫 번째 임상 3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477명 환자가 목표인데 저희가 오늘 지난주 기준으로 450명 이상의 환자에게 이미 투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 달 이내로 저희가 인롤은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 중반기쯤에는 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아주 고무적으로 미국에서 그 FDA로부터 RMAT 데지그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이 RMAT이라고 하는 것은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그래서 처음에는 세포 치료제에만 부여하던 데지그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의학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이 데지그네이션을 받으면 뭐 패스트 트랙이나 브레이크스루 같은 굉장히 많은 베너핏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FDA와 수시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이 성공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가 있고요. 더 빠른 또 이제 뭐 빠르게 그 리뷰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 신약 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RMAT 데지그네이션을 받은 의약품 후보가 20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9번째로 받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아주 희귀한 유전질환 치료제 혹은 이것도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들이 그 RMAT 데지그네이션을 받았고, 저희처럼 이렇게 아주 그 프레벌런트한 만성 질환에 대해서 데지그네이션을 받은 거는 저희가 최초가 아닌가. 특히 또 미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이 외국 회사, 아시아 회사가 이 데지그네이션을 받은 것은 저희가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그 글로벌 데이터라고 하는 UK에 기반한 그 시장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시장 조사를 한 보고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방식은 지금 어떤 의약품들이 있는지, 지금 시장이 어떠한지, 그리고 개발 말기에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환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며 이 시장이 어떻게 커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약품에 주목해야 되는지 등등을 이 보고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는 한 2026년에 지금의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시장은 한 뭐 2조에서 3조 원 규모인데 2026년에는 7조 원 정도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가장 기대되는 의약품으로 VM202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상 그 말기에 있는 제품들이 VM202를 포함해서 4개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의약품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베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칼슘 그 채널 블라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부작용을 줄이고 혹은 이제 복용하기 좀 더 편하게 한다든가 컨비네이션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MOA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임에 비해서 VM2공인은 직접적으로 신경에 작용하는 모드 오브 액션을 가지고 있고 그 재생의학으로서의 포텐셜을 지니고 있는 의약품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2026년에 이 전 세계 시장, 그러니까 주요 시장에서 45.2%까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 저희는 이 글로벌 데이터를 한 번도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을 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데이터는 이 퍼블릭에 나와 있는 정보만을 토대로 이제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뭐 저희로서는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뭐 저희는 뭐 이 내용에 다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가 이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거기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VM202 약가를 15만 불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전자 치료제들이 다 고가의 약가를 받기 때문에 이제 15만 불 정도로 약가를 책정을 했고 그 고가의 약가 때문에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한계로 잡아놓은 것이 45%입니다. 근데 뭐 저희는 이제 뭐 지금 컨설팅도 받고 있고 내부에서도 이 약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15만 불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그렇지만 또 저희도 이 뭐 회사가 커지고 성공을 해야 되고 또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진통제보다는 훨씬 고가의 의미 있는 의약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겟 질환은 난치성 족부궤양입니다. 저희가 임상 2상까지는 이 난치성 족부궤양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고 크리티컬 림 이스케미아라고 하는 아주 그 페리페럴 아터리 디지즈 중에서도 아주 말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질환을 타겟으로 임상을 했었습니다. 이 허혈성 지체질환 뭐 초기에는 그냥 걸으면 아프다가 점점 심해지면 누워 있을 때도 쉬고 있을 때도 아프다가 이렇게 궤양이 생기고 궤저가 생기는데 뭐 기본적으로 혈액이 흐르지 않으니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기에 가면은 이제 절단을 해야 되고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질환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뭐 이제 다행히도 뭐 이렇게 그 아주 심각한 비만이라든가 이런 동맥경화가 아주 환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환자가 흔하지는 않지만 뭐 서구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유럽 그 러시아 중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임상 2상까지 이 중증 하지 허혈 크리티컬 림 이스케미아를 대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 2상을 마쳤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환자를 세 군으로 나눠서 이제 플라시보를 포함하는 임상을 수행을 했습니다. VM201을 저용량, 고용량으로 투여를 했고 종아리 근육에 역시 투여를 했는데 이때는 2주 간격으로 4번 투여를 했습니다. 12개월간 팔로우업을 했고요. 뭐 다양한 그 지표를 그 평가를 했지만 특히 궤양 치료 측면에 있어서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플라시보의 경우에는 이 궤양 발생 건수가 9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자연 치유된 것이 1건에 불과했고요. 근데 이제 VM202 투여군에서는 저용량에서 52%, 고용량에서는 62%의 궤양이 완전히 치유가 되는 아주 우수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임상 3상은 만성 난치성 궤양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뭐 저희도 처음에는 이 크리티컬 그 중증 하지 허혈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했었는데 중증 하지 허혈이 사실 임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3상에서 다 실패를 했고요. 그것도 환자 인롤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임상을 그 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고 또 그 중증 하지 허혈에 있어서는 골드 스탠다드가 그 앰퓨테이션 프리 서바이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롱텀으로 팔로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번 궤양으로 해보자. 훨씬 그 중증보다는 이제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효과도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뭐 환자군도 많기 때문에 임상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찔러나 볼까 하고 했는데 다행히 FDA에서 허가를 해줘서 이제 3상은 그 족부 궤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추적 관찰 기간은 7개월 목표로 하고 있고 1차 지표는 4개월째 이 궤양이 완전히 완치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까지 15명의 환자에게 투여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나머지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이 중증 난치 궤양 이외에도 루게릭 디지즈 그리고 심장 심장에 있는 허혈 질환에 대해서도 임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들은 비교적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그 BLA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1년에 BLA 지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제 RMAT 데지그네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FDA와 계속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앞당길 수 있을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 BLA 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실험실 창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바이로메드가 가졌던 그 장점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요약한 것이 아니라 이 창업하신 김선영 교수께서 이제 요약을 하신 내용이고요. 지금은 뭐 연구원이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합니다. 서울대 출신이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다양한 그 출신 연구원들이 있는데 처음에 스타트업 했을 때 그 뭐 저를 포함해서 3명, 뭐 5명, 10명이었을 때는 대학원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최고 대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동기부여가 강한 대학원생이나 포닥 연구원들이 이 생산적인 공생 관계를 가지면서 이 회사 설립 초기에 관여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생산성이 아주 높았고요. 그리고 뭐 결정을 그냥 하자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가지고 있었던 초기 가지고 있었던 뭐 열정이나 네트워크나 사업 감각 같은 것이 크게 작용을 했고 또 이제 뭐 유전자 치료제가 최근 2, 3년간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 뭐 부작용이 나오고 임상 효과가 이렇게 생각보다 안 나오고 했던 90년대 말부터 한 5년, 2010년 가까이까지도 거의 천덕꾸러기였거든요. 뭐 이제 다국적 기업도 유자도 듣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기도 했고, 그거는 절대로 상업화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네거티브한 의견도 많이 있었고, 근데 뭐 그럼에도 꿋꿋하게 그냥 한 우물을 팠던 것이 그냥 연구 개발에 이거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것이 또 오늘날까지 서바이벌 할 수 있었고 뭐 지금 시장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설립 당시는 저희가 유일한 유전자 치료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또 이상하게 그 우리가 뭐 바이오 제약 전반에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는 이렇게 세계 시장을 무대로 플레이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도 그렇고 제넥신도 그렇고 뭐 신라젠, 코롱 이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는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뭐 유전자 치료제 개발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게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그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서 용감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면서 이제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플라스미드 DNA를 기반으로 하는 분야의 유전자 치료제 그 업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 최대 선도 기업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2025년에는 그러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타겟하는 질환들이 뭐 희귀 질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만성 질환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뭐 네이키드 플라스미드 DNA와 레트로바이럴 DNA 그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계속 질환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코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을 보는 시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좋아져서 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뭐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코멘트 해주십시오. 네, 서울대병원 권육입니다. 아주 좋은 결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은 보니까 2017년에 미국에서 3건이 이제 허가가 되고 점점 이제 추세가 이 유전자 치료제가 각광을 받을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지금 제로지 않습니까? 네. 허가가 없는데 허가된 게. 그러나 세포 치료제는 꽤 많이 네, 네.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최초의 어떤 세포 치료제 허가를 해주고 프로덕트가 있듯이.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유전자 치료제 우리나라 유독히 뭐 큰 허들이 있는 것인지 그게 질문입니다. 그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카티라든지 그 iPS, 4팩터 유전자의 어떤 재조합으로 인해서 소마틱 셀을 그러니까 혈액 세포를 스템셀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식약처에서 발표하기를 지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세포들도 유전자의 조작을 거친 거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로 자기네들이 허가하겠다. 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선구자시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런 유전자 치료제 우리나라 허가 상황에서 굉장히 그런 큰 허들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뭐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뭐 국내 가이드라인도 없었기 때문에 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국내에도 허가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코롱의 그 골관절염 치료제가 허가를 받아서 이제 식약처도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 식약처가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아주 그 레귤레이션, 우리나라 레귤레이션이 그러니까 어쨌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수준인데, 다만 이제 좀 약간 그 저희도 이제 그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것도 우리나라는 시장이 좁은 이유도 시장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아무래도 레귤레이션이 미국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이제 워낙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전 세계 케이스가 없는 경우에서 우리나라 식약처가 얼마나 이거를 해줄까 하는 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뭐 어떤 임상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그건 스판서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책임지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되게 무슨 뭐 음식도 그렇고 의약품도 그렇고 부작용이 발생하면은 식약처를 굉장히 비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식약처가 이런 첨단 제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와주려고 애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선도적으로 이제 허가를 해주기도 했죠. 근데 유전자 치료제는 세포 치료제 플러스 어쨌든 유전자 조작이 들어가면 유전자 치료제고 거기에 대한 그 레귤레이션이 한 레이어가 더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다 맞춰야 되고요. 근데 뭐 그냥 미국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미국이 이제 좀 더 플렉서블한 거는 미국은 워낙에 이 연구자 그 층도 두껍고 연구자 풀도 넓고 이러기 때문에 전문가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새로운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레귤레이션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레귤레이션을 만들면서 허가를 해주는 건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충분한 의견을 주고 있고 그게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실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거를 이렇게 하게 해주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우리는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식약처가 조금 더 보수적이기는 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VM20이 굉장히 성공적인데 아까 성공한 이유가 타 제품 또는 다른 것에 비해서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전자 치료제의 또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생각해야 될 점은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전자 치료제의 딜리버리 시스템의 강점이랄까 뭐 이런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네이키드 플라스미드 DNA니까 그냥 로컬 세라피예요. 이제 근육에 투여를 하면 이게 퍼지지 않고 뭐 혈액으로도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주변에서 HGF를 분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그 HGF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이 치료 효과를 보이는 건데 뭐 어쨌든 이제 그 플라스미드에서 사실 근육에 투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벡터에서 나오는 수준이 그냥 그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로컬 세라피이고 근육에 투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질환에 뭐 무한정 확장될 수는 없습니다. 뭐 뇌로도 갈 수가 없고 뭐 내장이나 이런 데로는 전달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시스템에 따라서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질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 질환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야 되죠. 그 CMV 프로모터를 여러 개 consecutive 연결해가지고 expression amount를 왕창 늘린 걸로 난 기억하고 있는데 아까 보면 그냥 예. human CMV promoter IE 그 한 개만 다 해놨는데 프로모터 한 개만 써요? 그러니까 CMV 프로모터인데 거기에 그 이미디어트 얼리진 앞에 그 레귤러토리 리전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프로모터 인핸서만 쓸 때보다 그 레귤러토리 리전을 같이 넣을 때 굉장히 익스프레션 레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CMV만 IE 없애고 CMV만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맞아요. 굉장히 차이가 몇 많이 배나 나요. 올라가요? 한 수십 배 정도 올라가요? 익스프레션 레벨이? 인비트로에서 그러니까 쥔에 따라서 수십 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마 이 제품의 성공의 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김선영 선생님이 그걸 잘 프로모트를 잘 해가지고 우리 저 모르시다도 있잖아. 오사카 모르시다 똑같이 HGF 하거든요. 익스프레션 레벨이 낮아가지고 이게 훨씬 높기 때문에 뭔가 성공 가능성이 있다. 예, 저도 VM202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VM202의 특장점이 말씀하신 그 HGF의 아이소폼 두 개를 다 동시에 발현할 수 있게 하는 네. 게 다른 거하고의 차별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MOL을 보셨다고 하면 두 개를 각기 별개의 MOL을 확인을 하셨는지. 그렇게는 아니면은- 안 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개를 썼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완벽하게 규명을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일부 인비트로 데이터를 보면 1 플러스 1이 그러니까 어떤 실험에서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3 정도 되는 혹은 하나만 썼을 때는 효과가 없는데 같이 쓰면 효과가 확 나타나는 그러한 인비트로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가 얼마나 시너지를 보이고 두 개의 역할이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규명하지는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참 하여튼 바이올로직 실험을 잘해가지고 투 스플라이싱 폼을 같이 코엑스프레션 시키는 그런 것도 뭔가 저 바이오메딕 제품 효과를 발휘할.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처음에 리트로바이럴 벡터의 전문가다 실컷 해놓고 쓴 것은 네이키드 DNA. 저희가 사실 국내에서 제일 처음 임상을 한 게 레트로바이럴 벡터를 써서 CGD 그 만성 유가종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었어요. 스템셀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 김준공 교수님하고 그 임상을 제일 처음 했고요. VM202는 사실 그 뒤에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스템셀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유전자 치료제의 컨셉도 사실은 유전 질환을 고친다는 데서 나왔고 저희도 그 목표를 가지고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처음 개발을 했고요. 네이키드 플라스미드 DNA는 사실 곁다리로 그냥 하나 만들어 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 CGD 임상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 이거 스템셀을 이용한 그 엑스비보 세라피는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치료제로 가기는 쉽지가 않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템셀 바이올로지가 그때 완전히 정립이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스템셀을 꺼내서 레트로바이러스를 넣고 조작을 하면 스템네스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환자에게 투여를 했을 때 이게 오래 못 가고 한 1년 이내, 1년 지나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스템셀의 바이올로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조작하지 않으면 이거는 바이오블한 세라피가 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또 마침 그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인서셔널 뮤터제너시스에 의한 부작용들이 막 보고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아무래도 첫 번째 제품으로 나가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허들이 많으니 스위치를 해보자. 네이키드 플라스미드가 쉬우니 이걸 빨리 가자. 그래서 VM202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됐지만 더 빨리 했고 리트로바이럴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예. 그러면은 네이키드보다는 그냥 아데노바이러스를 쓸만도 했는데 아데노바이러스는 스템셀에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말고, 인티그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롱텀으로 익스프레션이 안 돼요. 렌티바이러스 생각 안 하고요. 렌티는 레트로랑 마찬가지니까 렌티는 인서션이 되고 롱텀으로 되는데 렌티와 레트로의 차이점은 이제 레트로바이러스는 이제 인서션을 할 때 뭐 랜덤이라고는 하지만 프로모터 부근에 잘 인서션이 돼요. 그래서 주변의 온코진들을 액티베이션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그 뮤타제네시스의 원인이 됐었고, 근데 렌티바이러스는 프로모터 주변에는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똑같이 랜덤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쥔 사이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인서셔널 뮤타제네시스의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백혈병 인서셔널 뮤타제네시스가 보고된 다음에
많은 경우에 이 유전 질환의 경우는 레트로에서 렌티로 다 시프트를 했죠.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유전 질환 치료제들은 거의 렌티 바이러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다스키드만 제외하고. 근데 카티의 경우에는 이 인서셔널 뮤타제네시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이게 이 프리미티브 스팀셀이 디퍼런시에이션 하면서 이 프로토온코진이 액티베이션 돼서 이제 암화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T셀의 경우에는 이미 분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레트로바이러스가 이 프로모터 주변에 들어가고 이 온코진을 액티베이션 시켜도 암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셀의 경우는 뭐 지금 1990년대 임상을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인서셔널 뮤타제네시스 예가 없었고, 그래서 카티의 경우에는 렌티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레트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셀은 안전한 것 같아요. 내 질문은 예. 왜 네이키드 DNA보다는 익스프레션 레벨이 굉장히 오래 갈 수 그렇죠. 있는 아데노바이럴 HGF를 왜 쓰지 않고 네이키드 DNA를 쓰느냐? 아데노바이러스는 이뮨 리스판스를 유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투여를 할 수가 리피티드 없어요. 인젝션을 못 할 것 같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럼 뭐 하여튼 마지막 질문은 그 다카라 슈조, 그러니까 다카라 바이오가 예. 600만 불을 줬는데 네. 그러면서 지분율이 어떻게 변동이 됐어요? 스타. 그래서 그 상장 전에 다카라 바이오가 대주주였고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다카라가 한 너다섯 배 이익을 받고 이제 빠져나갔죠. 엑시트를 해서 지금은 이제 다카라 바이오가 주주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주주 구성이 다 바뀌었어요. 상장할 때도 다카라가 대주주였는데 예, 그 이후에 상장하고 나서 예. 장래성을 보니까 별거 없다 해서 그냥 빠져나간 그때 이제 주권을 회복했단 말이네요. 뭐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뭐 현금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다카라가 5배 정도면 충분히 이익을 봤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